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멘토의 만남 나비효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효과 MC 최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효과 MC 탁철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1월 나비 마지막 방송을 어느덧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번 달 멘토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번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시게 된 멘토님은 지구를 사랑하셔서 지구를 지키고 지구를 가꿔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푸른아시아 사무총장님 오기추 멘토님을 모셔보게 되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나비효과 이렇게 멘토님으로 모시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이제 오기춘 멘토님을 모시게 되면서 이제 좋은 말씀 같이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기춘 멘토님께서 준비한 강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한 그 청소년들을 만나면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실력이 없는 뭔가 주류 그죠? 권력을 잡거나 이런 주류가 되지 말고 실력 있는 비주류가 돼보자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 아들이 이제 올해 이렇게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서 드디어 그 대학생이 됐거든요. 1학년이 됐는데 어렵게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도 보니까 대학을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아들 친구들을 만나보고 이래 보니까 한 대학교 1학년이 돼서 벌써 취직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 1학년이 돼서 벌써 고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애들이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대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취직 공부를 하고 왜 고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다가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바로 주류가 되고 싶은 내지는 주류가 되어보고 싶은 그런 것일 텐데요. 그래서 먼저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하나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이 생각하는 게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죠? 그다음 결혼을 잘하고 싶다. 그죠? 돈과 여자와 결혼 이 세 가지를 항상 이렇게 꿈꾸는 그런 이돈만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이돈만.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이렇게 내가 돈과 여자와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그 생각을 하고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램프 하나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서다듬으면 뭐가 됩니까? 램프에서 펑 하고 뭐가 나오겠죠, 그죠? 요정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요정 탁 나오니까 내가 천년 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희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근데 하나만 얘기해라. 근데 이돈만 씨는 소원이 3개가 있었잖아요. 돈과 여자와 결혼,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만 얘기하라니까 빨리 얘기를 했어요.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 소원이 실현이 됐습니다. 이돈만 씨의 소원은 실현이 됐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돈, 여자와 결혼하게 돼버린 거죠. 재밌죠,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류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보면 국어사전이에요. 주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고 싶다. 근데 주류는 사전적으로 보면요, 강의 주되는 큰 흐름, 아마 그게 또 주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상이나 학술 등의 학문에 있어서의 주된 경향, 또 하나는 조직, 단체 등에서 주도권을 가진 다수파거든요. 근데 아마, 자신이 이렇게 우리 사회 주된 경향이나 아마, 뭐 이런 데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의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거냐면, 자꾸 이렇게, 제 만나보면 대기업에 가고 싶다. 아마 그게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란 것이 이 중심이 되고 또 주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이렇게 대기업에 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2대 8의 원리에서 20% 안에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1%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1% 안에 1% 안에 들어가려면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꿈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는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돈, 결혼, 아까 그러다 보니까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참 해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우리가 내 소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근데 평소에 이렇게 주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많이 이렇게 꿈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가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여기는 꿈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트 형제 아시죠?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는, 그 당시 1903년도에 미국과 유럽에 처음으로, 비행기, 플라잉 머신이라는 나는 기계에 대한 특허를 라이트 형제가 냈습니다. 근데 라이트 형제는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 만드는 쪽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 랭리였거든요. 사무엘 랭리. 그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 당대. 사무엘 랭리가. 근데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이름도 없었던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왜 가장 유명했던 사무엘 랭리는 왜 비행기를 못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사무엘 랭리 기억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사무엘 랭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사무엘 랭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나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라이트 형제는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라이트 형제를 알죠. 그죠? 근데 그 당대 라이트 형제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습니다. 왜? 사무엘 랭리는 자본주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둘째, 그는 시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인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랭리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는
그 MIT 출신으로 MIT의 인재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라이트 형제 중에 라이트 형제 비행기 띄우는 그날도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였거든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의 그 팀 중에 어느 누구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 비행기는 누가 만들었냐?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사무엘 랭넌은 왜 못 만들었을까요? 그의 관심은 사무엘 랭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었고 세계 최고의 세계 최고로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트 형제는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꿈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행기를 만들면 인류 전체가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국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또 장관을 하는 분이 해외로 오면 이분들은 누구를 만나냐면 대사 만나고요, 한국 사람을 만나고 밥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만 만납니다. 편하게 지내다가 오거든요. 쉬러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한국에는 자원도 없고요. 한국의 식량도 자급을 못 합니다. 26%밖에 자급을 못 합니다. 그죠? 자원도 없고, 그 다음, 무역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한국입니다.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실력입니다. 근데 네트워크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제사회 실력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류란 것은 뭐냐면, 이미 그들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주류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라이트 형제든, 또 이제 실제로 국제사회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든, 이들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은 라이트 형제도 있고, 과거에 마틴 루터 킹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기 애플사, 스티브 잡슨 같은 경우도요. 다 비주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을 바꿨거든요. 즉, 혁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혁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력 있는 비주류를 즐겨라. 그리고 혁신을 즐겨라. 꿈을 갖는 것을 즐겨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일단 이 정도. 예. 박수. 그러면 멘토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물질적인 것만 꿈꾸는 주류가 아니라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주류가 되자는 말씀이신데, 네, 좋은 말씀. 즐기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멘토님의 강연에 이어서 오기추 사무총장님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멘토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기추 멘토님의 타임라인입니다. 우선 멘토님의 청년기 시절의 이제 키워드인데요. 두 가지인데, 직업을 아닌 큰 꿈을 가져라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스승을 찾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직업이 아닌 큰 꿈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은 보통 꿈을 꾼다 그러면 자신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를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직업이 아닌 큰 꿈을 가지라고 제키워드를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우리 탑
탁 선생한테 그 꿈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꿈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장래 네.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은 아나운서를 네, 방송국 아나운서를 꿈꾸고 그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도, 꿈이 네, 같은 거 아나운서예요. 꿈꾸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렇게 아나운서가 된다,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또 이제 그죠? 네, 뭐 공무원이 되겠다. 네, 공무원이 되겠다. 근데 그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직업이더라고요. 그 꿈이 아닙니다. 꿈은 지금 아나운서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내가 아나운서를 갈 것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사무엘 랭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못 만든 이유는 그런 관심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 그죠? 요즘 뭐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뭐죠?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죠? 근데, 그러면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변호사도 많고요, 의사도 많고, 의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의사가 돼야 될지, 아나운서가 돼야 될지, 거기서 저는 판가름이 난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취직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도 이제 그렇게 경제학을 취직 잘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도 저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대학을 이제 갔는데, 대학 가서, 그냥 이렇게 아마 제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취직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을 갔을 때는 1981년이었거든요. 젊어 보이죠? 그래서, 근데 1981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그 당시는, 정부가 이제 군사정부였어요. 군사정권이다 보니, 그 다음에 또 대학을 갔더니, 우리, 그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군사정부가, 바로 1년 전에 광주에서 이렇게 사람들도 죽이고 이렇게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알고, 되게 좀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런 또 정부 밑에서 그러니까 살아야 되나? 아니 거기서 또 일을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운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딱 깨진 게 언제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아들이 대학 가니까 이제 이 구로공단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이렇게. 근데 수출공단에서 노동을 했는데 한 달 중에 15일을 밤에 집에 안 와요. 이렇게 야근을 하고 집에 안 옵니다. 아침 7시에 집에 와서 밥 해주고 또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근데 월급은 얼마 받느냐면 8만 원 받아요. 8만 원. 이렇게 8만 원 받으면 그 당시에 8만 원 받아서 사실 한 달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8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빚 갚으면 다 없어집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제가 병원에 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결심을 했거든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뭐 공무원이 되거나 열심히 대기업에 가서 뭐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이 이렇게 가슴속에 팍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 고민을 했더니 바로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대학생 친구가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대학생 친구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나 농민이나 빈민의 그런 삶을 개선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데서 이제 어떤 꿈을 그때부터 꾸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뭐냐면 작은 그림을 갖고는 못 이룹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민주화된 현재의 정부가 군사 정부가 아니라 민주화된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들과 이제 대립을 해서 새로운 정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 힘없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힘든 것도 있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한때는 이제 이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꿈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징역을 3년 동안 살았거든요. 아, 민주화 운동 하면서 교도소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안 보이죠. 되게 사람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원래 좋은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지만 20대에 엄청난 것을 배웠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나 사회의 모순이라든가 어떤 문제 해결,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읽는 그런 능력이 20대 압축적으로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꿈도 커지고 그래서 직업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갖고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직업을 자꾸 이렇게 구하려고 하다 보면 꿈을 못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가면 직장 교육 하지 말고 뭐든 좋으니까 꿈을 키우는 공부, 그리고 꿈을 키우는 최고의 경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직업이 아닌 큰 꿈을 20대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 결국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는 우리는 이루었거든요. 그런 민주화된 나라 정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아직 힘없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것까지는 못 이루었지만은요. 근데 그렇지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뭐 직업을 굳이 갖기보다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만 쫓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가지고 노력해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럼 다음 타임라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타임라인은 의미 있는 일 해라라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라와 나 혼자 10걸음이 아니라 100명의 한 걸음을 걸어라 라고 30대 때 키워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라라면 아까 전에 민주화 운동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30대 때 멘토님의 삶의 스토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참 이게 공감이 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용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0대 제가 이제 초반에 정부도 이제 민주화가 되고 그죠? 정부가 민주화되고 또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대립했던 냉전 체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네. 무너지고 또 이제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 같은 흐름들이 이 흐름이 이제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노동 현장이나 이렇게 아까 했던 농민들의 어떤 현장에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꿈을 꾸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되니 저는 그 당대 무엇을 했냐면 전국의 민주화운동,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때 민청년이 있었고요, 민통년이 있었고 전면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도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저희 정책실에 있었거든요. 3대 기구에. 그러면 그게 중심이었고 민주운동에 또 거기에 가장 핵심이 정책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책실에 있다 보니 그것도 3대 정책실에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혼자였습니다. 혼자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 민주운동이 해체되고 있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정치권으로 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국무총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갔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왜냐면 3대 정책실에 있었던 가장 민주운동의 엘리트였거든요. 엘리트는 안 갔거든요. 근데 안 갔는데, 이게, 저에게는 왜 안 갔느냐면, 빚이 있어서 안 간 겁니다. 아까 했던 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꿈을, 20대 꿈을 같이 했던, 정책실에 있으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글을 쓰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거든요. 이들이 질서 있게 퇴각하는 일을,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노동운동에서 나와서 지역운동을 한다든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갔습니다. 정치권으로 안 가고 또 사업하러 돈 벌러도 안 가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서 한 5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가장 제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제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실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그동안 보니까 민주운동을 한 것도 절실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민주운동을 하지 않고 정치권에 안 가고 정치권은 국회의원 하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거로 의미를 찾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퇴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시민운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일에 3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절실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한국에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고 무엇이 가장 절실할까 생각했더니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30대 그런 인류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만일 제가 이렇게 정치권을 따라가거나, 주류거든요. 주류의 어떤 삶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 중에 아마 한 명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초청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저 스토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스토리를 만드는 거 좀 보거든요. 살아가면서 남들이 안 하지만, 저는 제 세대에서 이렇게 인류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제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 가장, 거의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상식화되어 있지만, 네. 우리한테는 거의 제가 최초였습니다. 그게 환경. 그렇죠. 환경 기후변화 이것도 사실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10걸음이 아니라 100명이 한 걸음을 걸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게 내가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는 못 이룹니다. 그저 이게 제 경험인데 처음에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와 국제적인 국제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더니 1997년도 이때는요.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예, 있었던 예. 기후변화가 문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 1997년도, 98년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2007년도까지 한국 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10년 이상은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상식이지 않습니까?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여러분 아시죠? 교토 정서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기후변화에. 여러분들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97년은 97년도죠, 그죠? 네. 1997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일본에서는 교토 정서가 만들어진다 해서 일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때 이게 국민적 붐이 일어났습니다. 97년도에. 기후변화에 대한 예.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세계적인 국제 협약이 194개 나라가 관심을 갖는 기후변화 협약 그게 일본에서 만들어지니까 일본이 이 국민적 붐이 일어났거든요. 97년도에는. 근데 그럼 멘토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바로 그 붐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 이때는 한국에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인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인류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 빈곤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또 금융위기도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대도시 문제, 이런 식량위기, 물위기, 그죠? 인류가 갖고 있는 이런, 또 평화 문제, 전쟁과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그때 가지면서 다시 한국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대만, 몽골, 이런 네. 데 엔조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제가 그때 일찍 이제 인터넷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인터넷도 일찍 했습니다. 그게 좀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팩스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하고 네트워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1997년도, 98년도에 용감하게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의도 하고. 환경과. 네, 환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환경보다도 아시아의 미래라는 타이틀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 아시아의 미래, 아시아 시민들이 어디서 가장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을까? 그게 제 관심이었거든요. 아시아 시민들은 어디에서 가장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을까? 미래. 그랬더니 하나는 금융위기였습니다. 지금 금융위기 여러분 느끼죠? 또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다. 근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문명 전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5개국가의 엔조 전문가들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기후변화라는 게.
특히 아시아의 미래, 또 지구 시민의 그 미래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을 보시게 되어서 이제 환경 문제라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 10걸음이 아니라 100명이서 한 가지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그렇죠. 길을 걸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 주제를 갖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100년 뒤에 기후변화 100년 뒤에 일어나고 1000년 뒤에 일어날 얘기를 왜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옛날에 그 뭐 예를 들어 민주운동 하다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그 몽골에 가서 나무도 심고 기후변화 현장에 가서 뭐 나무 심는 그것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처럼 국제적으로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국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믿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갔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지금까지, 이제 100명이 한 걸음을. 그죠. 그래서 10년 동안 혼자 갔다면 실패했을 것이고, 네.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함께 왔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도 그때 느꼈습니다. 또 우리 조직은 너무나 취약하구나. 그래서 그때 배운 게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취약하고 내가 취약하고 조직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고 봅니다. 그 좀 많은 도와달라고. NGO 단체들과 함께. 예, 그죠. NGO 네. 단체 또 회원들에게 나 좀 손 좀 잡아달라고 했더니 그 손을 이분들이 잡아줬을 때요. 너무나 감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내가 주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손을 안 내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완벽합니까? 네? 완벽하십니까? 세상에 완벽한 존재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 그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내가 부족하고 취약하다는 것을요, 사실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거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죠? 감추고. 잘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또 조직이 취약하고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손을 내밀어 봤거든요. 근데 손을 잡아줬을 때 그 느낌이란 게 정말 감사하구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것도 제가 그때 감사란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그때 느끼게 해주는 게 아마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멘토님의 마지막 타임라인을 보시겠는데요. 멘토님은 50대 때는 더 큰 꿈을 꾸고 신뢰의 네트워크를 쌓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멘토님에게 있어서 이제까지 말해주셨던 꿈들이나 절실했다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멘토님이 50대 때 꿨던 더 큰 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50대가 되면 제가 아까 81년도에 대학을 들어왔다고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참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나이가 엊그제 같거든요. 엊그제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금방 50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금방 됩니다. 이 아마 제 나이에 대해서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방 우리도 50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근데, 50이 되면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안주하고 싶어 하고. 예, 꿈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경험인데요. 50대 꿈이 사라졌던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20대도 꿈이 없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갑자기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죠. 그럴 거에 관심이 네. 없으시거나 그래서 꾸준히. 그러니까 20대 직장이나 뭐 이렇게 고시 공부한 사람들은 50대 만나봐도요. 왜냐면 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그 선배나 아는데 물어보면 그때도 꿈이 없었고요. 지금도 꿈이 없어요. 그분들과는 달리 멘토님은 20대 때부터 가지고 있으셨던 그죠. 꿈이나 목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50대 때도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고 계셨다는 그죠. 거네요. 근데 꿈을 꾸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꿈이 더 커집니다. 보통 이제 20대 꿈을 꾼 경우에는 20대 꿈을 꾸는 것은 실현이 안 됩니다. 근데 20대는 꿈을 스스로 꾸고 키워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절차를 밟아가고. 50대가 되면 40대나 50대가 되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기반이 그죠? 만들어지고. 힘을 갖추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50대가 되면 그 꿈을 꾸지를 않습니다.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이에는 꿈을 안 꾸거든요. 그래도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그들이 20대에도 꿈을 꾸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고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10대, 20대가 큰 꿈을 꾸면 50대가 되면 더 큰 꿈이 될 것이다. 그래 저는 요즘 꾸는 꿈이 그겁니다. 지구 생명을 살리고 싶은 꿈이 네. 저한테 있거든요. 지구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이 이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지구 생명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제가 지구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동참을 하는데 이게 이제는 지구 대통령을 한번 꿈꿔볼 때가 됐구나. 근데 한국의 대통령을 한다면요. 네. 한국의 대통령은 군사력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 대통령한테는 군사력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에 움직이는 것은 지구 시민을 원할 겁니다. 그죠? 지구 시민이 되려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는 민주화 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국제화 세대라고 저한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 시민이 되는 꿈을 한번 꿔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지구 대통령이란 것은 군사력이 필요 없이 지구 시민들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자발적으로. 세상을 지구 생명을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또 하나의 질서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구 생명도 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지구 생명이나 지구가 많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 파괴가 아니라 살려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변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 꿈이 지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인간의 존재가 왜 파괴냐. 살림의 어떤 존재 가치로 전환을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기왕 그렇게 하려면 한번 지구 대통령을 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근데 그렇죠. 네. 그런 꿈을 갖춘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20대의 어떤 꿈이 40대, 50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멘토님이 타임라인에 이어서 SWOT를 이용해서 네. 멘토님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네. 스와트 분석, 그러면 오기실 멘토님의 스와트 분석, 먼저 강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은 뚜렷한 꿈,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구 대통령, 이런 뚜렷한 꿈, 그리고 다양한 신뢰와 네트워크, 네, 그리고, 네, 다양한 경험을 강점으로 들어주셨는데요. 뚜렷한 꿈은 지금 타임라인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먼저 다양한 신뢰와 네트워크를 아까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 멘토님의 강점 중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한 18년 동안 이렇게 국제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라든가 저는 관계하고 있는 데가
유엔 4개 기구하고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유엔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있고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제가 그러지.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막화 방지,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또 지구환경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3개 기구에는 제 파트너로 같이 관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또 이렇게 좀 특별한 자문 역할을, 특별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수많은 국제 엔조들, 그리고 또 뭐 몽골이든 미얀마든 이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든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빈곤 문제가 일어난 현장, 거기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라든가 또 엔조 활동가 주민들하고도 친합니다. 제가 그쪽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하고도 친하고요. 그런 또 후원 그룹들, 이렇게 기업이든 시민 그런 네트워크를, 또 전문가들, 특히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하고 18년간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일을 하면서 신뢰란 것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신뢰는 근본적으로 그들한테 실망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한 약속을 지금까지 다 지킨 건 아닌데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목표와 꿈을 나누면서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신뢰 네트워크가 좀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은 멘토님에게 강점이 있었다면 약점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약점을 멘토님께서는 정이 많고 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 놀지 못하시고 체력 관리가 잘 안 되시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하시다는 것을 멘토님이 약점으로 삼으셨는데 멘토님이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저 해주시면. 같은 경우에는 정이 많다는 게 또 약점으로 뽑힐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정이 많은 게 저도 이제 옛날에 약점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이 많으면 그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정이 많다는 건 정에 잘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래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놓고 네? 좀 나중에 그 문제 해결한다고 허덕허덕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정이 많기 때문에 놀지를 못합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뭐 제안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지를 못하죠. 놀 시간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정에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도 정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네. 정에 빠질 것이 아니고 뭐 온정, 자꾸 정이라는 게 따뜻한 정만 온정만 있는 게 아니고 냉정도 정이에요. 냉정 그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온정이든 냉정이든 이렇게 내가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게 자꾸 빠지니까 이렇게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체력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뭐 놀아야지 체력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극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opportunity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회는 가족의 신뢰와 국제적인 네트워크, 호감의 공동체, 그리고 국제화되는 청년 하셨는데 국제적인 네트워크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가족의 신뢰와 그리고 국제화되는 청년, 저희 청소년에 관한 얘기 크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거든요. 과거에 우리 세대나 우리 바로 밑에 세대들은 갖고 있었던 게 주로 국내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로 한국 사회에서 뭐
경제 문제라든가 한국 사회 정치 문제라든가 한국 사회 사회 문제라든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세대 여러분들의 세대를 보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있는 건데요. 한국을 섬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남한이 한국은 섬입니다.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네.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려면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면 그 섬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 이 세대들은 제가 신세대들은 국제가 되는 이 청년들은 한국에 있으면 어디 직업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여러분 저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한국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다 라고 하고 이제 밖에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나 저는 비슷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명심하면 좋겠다. 한국은 섬이다. 세계로 나가자. 그러니까 탈섬 있게 섬을 벗어나서 세계로 가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배운 겁니다. 섬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여기선 근데 국제화된 그 세계의 눈으로 다시 한국을 보면요. 그 세계의 모든 문제의 축소판이 또 한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국제화된 그 청년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오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할 일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국제화된 속에서는 한국에 오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오면 그 세계적인 경험이 지금 한국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의 경험 갖고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꿈을 이룬다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것은 처음 제가 이런 얘기가 사실 하고 싶은데 10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그것이 장기적인 봉사활동이든 장기적인 어떤 경험이든 장기적인 어떤 주제에 대한 이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100만 명. 그래서 100만 명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황당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줄였습니다. 요즘은. 한 10만 명 정도는 나가보자 그러면. 그래서 국제화되는 청년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핵심은 탈섬 있게입니다. 한국 안에서 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한국 밖에서 밖의 그죠. 눈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이제 할 일을 찾으라는 그죠.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세계적인 마지막으로 문화를 통해서,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 위협. 위협을 해요. 멘토님은 낮은 참여와 성장에 갇힌 정치와 기업 그리고 경제적 불안을 위협이라고 제시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우리가, 오늘 우리 목표가, 한번 그런 결의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요. 여러분들도 탈섬 있게를 하고 싶죠? 네? 그죠? 그죠. 요즘에 한창 대두된 게 또 글로벌 인재잖아요. 그죠.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험, 세계적인 지식, 세계적인 경험을,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가장 최고의 경험, 최고의 지식을 여러분들은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탈섬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합의하면 박수 한번. 정말,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참, 제가 많이 위험 요소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의식인데요. 위협이. 의식이라고 좀 보는데, 그 의식이, 계속 성장하고 싶어 하는, 경제 성장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의식의 위협은 대단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리적인.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동인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을 계속.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신화에 갇힌 정치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근데, 그 성장,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하나의 주요 아젠다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성장의 어떤 신화, 이것이, 성장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한 60%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성장의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나 경제의 어떤 성장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많은 투자를 이쪽으로 하다 보니 지금 지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을 한다든가 에너지 문제를 이렇게 화석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든가 또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문제를 찾는다든가 빈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또 식량 문제 여러분들 식량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 문제, 물 오염이나 또 지금 방사능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너무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오케이. 성장만을 바라보고 그렇죠. 앞만 가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만 내고 그렇죠. 정책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지금부터 투자의 어떤 방향을 너무 경제 성장이라든가 금융 여기에 과도한 투자라니까 투자를만 해도 위기가 오거든요. 위험해지고 투자를 적게 너무 해야 될 부분에 지금 지구 공공재 지금 얘기했던 물, 에너지, 방사능 문제 해결 이 모든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하고 있다. 해서 거기 또 교육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위험 요소로서 위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갇힌 정치 기업 또 그런 의식 이것을 과감히 좀 벗어나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 경제적 불안 문제도 이제 지금 뭐냐면 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아까처럼 나 대기업 가야 되겠다 안정적인 삶을 자꾸 사람들은 추구하거든요.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그죠. 벌 수 있는.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렇게 대기업 가도 3년 4년 지나면요 쫓겨납니다. 요즘 빨리 쫓겨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꿈을 키워라 하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멘토님 스와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신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취약한 점을 알고 우리의 조직이 취약한 점을 알았을 때 남에게 손을 내밀 줄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W는 이제 정이 많다고 그거를 대표적으로 주셨는데 정에 무조건 빠지고 정을 주다기보다 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오퍼튜니티는 국제화되는 청년으로서 탈섬 그런 생각과 세계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위협은 이제 성장에 갇힌 정치와 기업이라 하셔서 성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 불안, 무조건적으로 돈만 추구하는 삶을 보다는 그 이상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네요. 지금까지 강연이나 타임라인 멘토님 스와트 통해서 멘토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멘토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인천에 제가 어느 그런 환경 문제를 내서 공부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우리가 일상에 살 수 있는 걸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은 게 LED로 조명을 바꾸고, 그리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안 되는 게 많았어요. 네. 그 조명 같은 것도 요즘에 지금 정부에서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조명도 막 하라고 막 인천시에서 하고 그런 막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나 환경학과 갈 거야, 환경 공부할 거라고 그러면은 거기 나와서 뭐하게? 막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래서 인식 같은 게 문제이고 아직 적용이 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점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서 해결 방법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또 그걸 또 유튜브에 있어요. 그린피스의 레인보우 워리어 배가 이번에 왔었는데 거기서 그 원자력에 대해서 되게 막 위험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알리는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린피스에서 막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정책적으로 되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많이 작업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세우려고 지금 더 추가하겠다고 네, 맞아요. 2014년까지도 10기를 더 설치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서울 시청에 계시는 정책 만드시는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10월달에 정책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취소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가서 배웠던 게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해서 홍보하고 좋다고 알리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하고 안전 교육이랑 그리고 필요성에 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도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아예 그 예산 자체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윗사람들이 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좀 유튜브하고 그런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이 환경을 문제점 같은 걸 사람들이 알고 인식 변화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인식 변화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아까 LED라든가 우리가 어떤 조명 기구를 바꾼다든가 태양광을 쓴다든가 또 뭐 풍력을 쓴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제가 과연 인식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영역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기후변화 영역을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기후변화를 저감하는 것,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면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것.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이미 기후변화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변화 환경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적응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보면 그 지역만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모든 재산을 잃거든요. 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막화가 일어나기도 하면 근데 사막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물도 사라지고 풀도 사라지고 그렇죠. 가축들이 그러면 근데 제가 몽골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750만 마리의 가축이 굶어 죽는다든가 한번. 사막화로 인해서 네, 그죠. 그것도 20일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어나면 절대적 빈곤 문제에 빠지죠. 기후변화가 일어난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환경난민이 되거든요. 난민이 됐을 때 이들이 빈곤에 덮쳐서 이제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도 중요한 기후변화의 지금 얘기했던 적응이거든요. 적응. 근데 지금 LED다 뭐 이렇게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하는 게 저감 사업인데 저감 사업은 주로 알다시피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주로 기업에서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그렇죠. 근데 적응 사업은 주로 NGO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보통 전 지구적으로 지금 투자의 규모가 구가 기업이나 저감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고, 1도 안 되는 규모가 이제 적응 사업에 진행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가 인식 얘기를 좀 한데, 이 문제를, 제가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한테, 나이 든 사람들한테 환경 얘기를 하고요. 좀 바꾸라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바꿔요. 왜냐면 이미 자기 삶이 습관화되어 있을 때는 자신이 편한 삶, 환경 문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했어요. 자신이 어떤 새로운 어떤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것은 그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편한 것을 즐기거든요. 맞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식의 그 문제에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어린이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만 돼도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4학년만 돼도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요.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어떤 환경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네. 자신이 환경 연극을 해도 좋고요. 환경 교육을 체험 교육을 접근해 보면 금방 바뀝니다, 애들은. 그걸 그대로 수용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을 바꿔보니까 부모가 바뀌어요. 집에 가서 이제 애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이렇게 실천하거든요. 그럼요.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안 들어주면요. 애 교육을 잘못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애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첫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그렇게 교육한다고 안 바뀌더라고요. 강의한다고 안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나이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몽골을 사막 현장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다녀왔는데 걔들은 그 아버지한테 제가 전화를 받아서 갔다 와서 그랬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아버지가 소주를 사주고 싶대요, 저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만났죠. 그랬더니 우리 집 애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애가 자기 아버지 얘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대요. 자기 애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인정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애가 그 학생이 뭘 느꼈냐고 내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오늘 같은 나비 효과를 느꼈대요. 거기 가서. 내가 걔가 샤워를 하루에 1시간씩 했대요. 1시간씩 수준인데요. 하면서, 그러니까 저 아빠가 인정을 안 한 거죠. 완전히 문제가 있다. 근데 자신이 샤워를 1시간 하는 동안에 여기 몽골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사막화가 일어나서 호수가 1166개가 사라지고 환경난민이 거의 인구의 10%가 환경난민이 됐거든요. 이렇게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됐구나. 그때 사막화 현장에 난민들을 만나니까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결국 이런 효과를 일으켰구나. 나비 효과죠. 부정적 나비 효과.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한국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아버지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근데 그 아버지 엄마는 굉장히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애가 이렇게 바뀌다니. 한국은 역시
애가 바뀌면 애가 변하고 애가 요가면 부모들 어른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교육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첫째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 교육을 하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로 기후변화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서 거기서 여러분 같은 학생들하고 같이 체험을 해보고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말 듣고는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해봐야죠. 체험해보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꿈이 생깁니다. 예, 꿈이 생기면 그 꿈으로 여러분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이 또 계획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식 변화란 것은 강의로는 잘 안 된다. 그것으로 되는 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밖에 없다. 예, 그 뒤는 체험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른들은 그 다음에 바뀐다. 예. 그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네요. 예. 멘토님의 좋은 답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꾸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애들 1학년에 6학년 사이를 이렇게 환경교육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 효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험해보면 된다고.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기후 쪽에 있는 데는 안 갔지만 필리핀 갔거든요. 필리핀 갔는데 거기서 물에 대해서 되게 소중함을 느낀다면 저한테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한 거 보면은 진짜 다 그죠. 환경 쪽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막 기후 변화가 막 심각해지고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빈민국이 더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점점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탄소 줄이고 막 이래서 지구온난화가 좀 천천히 되고 또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 좀 막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묻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해결이 되죠. 네. 저는 제가 막 책 같은 거 읽고 막 그러면은 되게 읽을수록 되게 암울하고 지구의 미래가. 지금 이미 시기도 지났고 이미 적정 시기도 다 넘어섰고 맞아. 지구 종말 시기에도. 발전하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적응 쪽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얘기 제가 잘 아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0.74도, 섭씨 0.74도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2005년도까지 기준입니다. 2005년. 네. 근데 현재 지금 다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지금 올랐는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유엔 지구 기후변화 협약이 194개 나라가 이번에 모여갖고 2011년도에 결정을 한 게 있거든요. 지구 기온을 2도씨 안으로 제한을 하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194개 나라가 마지막에 막 박수 치면서 2도씨 안에, 그게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회의였거든요.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서 2도씨 이하로 줄인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좀 슬펐습니다. 그때. 그 박수 치는 것을 보고. 왜냐면, 저 사람들이 외교관들이거든요. 194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 2도씨 이하로 2도씨로 제한한다. 네. 박수치는 것을 보고 되게 슬펐습니다. 되게 슬픈 이유가 이 사람들이 2도씨가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네? 그 위력에. 2도씨 위력을, 그러니까 2도씨를 그냥 2도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에어컨 하거든요. 온도 올리듯이.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차원이 여러분들 2도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까요? 어딜 가야 됩니까? 병원. 응급실 실려 가야 됩니다. 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0.74도가 올랐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예, 지금 난리거든요.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제가 0.74도 효과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요. 2008년도에 미얀마에 네. 5월 2일 날 나르기스라는 그 태풍이 불었거든요. 5월 2일. 0.74도 효과라고 하는데 바닷물 온도가 0.74도고 그러니까 태풍이 과거에는 적도에서 인도양의 미얀마, 저희 태국하고 이렇게 네, 인도하고 인도 붙어 있는 중국하고 붙어 있는 미얀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과거에는 적도에서 태풍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이클론이라고도 하죠. 네. 사이클론 태풍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서 미얀마에 안 들어갔어요. 방글라데시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위력이 세죠. 0.74도 되니까 태풍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태국 근처에서 발생하래요. 위도 15도. 적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미얀마를 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태풍 한 번에 13만 6천 명이 자다가 죽었거든요. 그게 0.74도 효과입니다. 자, 근데 2도가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박수 치는 것이 그날 얼마나 참 슬펐는지 2도 오른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몽골입니다. 몽골은 2도가 올랐거든요. 2도가 오르니까 호수가 1160여 개가 사라졌습니다. 3000개의 호수 중에. 강은 874개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샘은 2277개가 10년 만에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식물종의 4분의 3, 75%가 그냥 사라졌거든요. 멸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10%가 기후난민으로. 예, 환경난민이 돼서 어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물도 없어지고, 풀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리고 원래 국토의 46%가 사막이었는데, 현재는, 그냥 90% 이상이 지금 사막화 위협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산화탄소를 지금, 0%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구 기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줄여도 2도씨 이상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도에서 6도까지 금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4도에서 6도씩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몽골이 2도만 올라가도 지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격적으로 사실은 이 지구온실 가스 0%로 가야 됩니다. 제로. 지구온실 가스는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거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이것을 선진국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는 이유로. 기후변화를 일으킨 가장 큰 책임은 선진국에게 있거든요. 산업화된 나라. 네. 한국도 거기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죠? 네. 그게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를 설득을 하던. 네?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 기후변화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발생 0%로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목표로 가야 되거든요. 즉, 목표는 단순한 게 좋아요. 제로. 네? 그죠? 그 꿈은 큰 게 좋거든요. 꿈은 황당하게 클수록, 꿈 황당히 크고, 목표 단순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데 꿈이 크면 클수록 공감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이 요만하면, 작으면 공감하는 것도 작습니다. 근데 꿈이 굉장히 크면 공감도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그 전공을 한번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뭐.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송 이후 멘토님께 따로 질문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기출 멘토님과의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멘토님께서도 저는 이제 오늘 멘토님 강연도 듣고 멘토님과 얘기하면서 저도 사실 아나운서를 꿈꾸면서 아나운서도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이후에 프리랜서 아나운서라고 이제 방송국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을 좀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왔는데 멘토님의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아나운서를 꿈꾸면서 내가 아나운서를 활동하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이제 소감과 함께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멘토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 왔더니 여러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보고요. 저 빛이 그죠? 눈에 빛나는 총기로 참 이렇게 미래를 한번 잘 열어가 보시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대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요. 네. 다 못하고 갑니다. 한 반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말은 꼭 남기고 가야 되겠다. 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원은 크게 행동하라. 그러지 않으면 집에 가라. 그러니까 꿈이 커야지 행동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감을 크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우선 큰 꿈부터 이렇게 꾸기 시작하십시오. 근데 꿈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지 만들어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은 꿈을 꿔야만 평생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자각하고 그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이 말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라.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대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네. 그게 뭔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누가 한 말인데 제가 한번 이정해서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멘토님. 아쉽지만 사실 오늘 2013년 나비효과는 오늘 방송이 마지막입니다.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시간 동안 꿈을 이루게 해준 청소년들에게 꿈을 알려주고 꿈을 이루기 위해 선발적 내디딜 수 있었던 시간을 마련했고 또 시간을 저 스스로도 가졌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철중군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5월 달부터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1년 동안 이 MC 자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과연 MC를 1년 동안 본다는 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방송을 이제 맡게 되니까 조금 아쉬움도 많이 크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만나봤던 멘토님들도 막 생각이 나는데요. 그동안 좋은 이야기 들려주셨던 오기출 멘토님을 포함한 7분의 멘토님들과 저희 나비 효과를 이제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나비 효과에 찾아오셨던 방청객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나비 효과 MC 최지우, MC 탁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